저희가 여권보장 공동운동이라고 해서 투표 제도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투표 참여 운동이죠. 정석평가 때 한경 선생님 평가도 상당히 그걸 표직하는데 투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구조를 조금 바꿔봐야 된다. 구조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세대나 층들이 많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나 그다음에 청년 알바생이나 하는 게 어렵다. 이거 좀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투표를 참여해야 된다라는 일단 그 동기를 부여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우리는 제도를 바꾸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이번에 투표율이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구조적으로 취약한 곳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투표를 많이 참여했을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구체적인 평가를 좀 해주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선거제도가 이번에 뭐 새누리당조차도 한 선거제도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고쳐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투표 시간도 연장되게 할 거라고 이제 새누리당이 어쨌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통합 선거인명부가 되면 이제 부재자 투표 말고도 다양한 곳에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투표 경향 또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거는 굉장히 흥미있게 지켜볼 문제고. 뭐 외국대 투표 제도 때문에 이 문제가 모든 게 결정됐다고 하려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또 뭐 역시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가 아주 공정한 선거는 아니지 않았냐 솔직히. 상당히 작년에 여러 가지 방송 내부에서 파업도 있었고 또 이명박 정부의 실정 중에 하나입니다만 상당히 눈에 보이는 형태의 언론 장악 시도도 있었고 해서 원래 사회적 논란이 막 진행되는 중에 일어나는 것도 직구형하게도 MBC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인사 조치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아까 참여자들도 일조했는데 온라인에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온라인에서 투표의 자유가 확대됐는데 여당에서 그걸 활용해서 댓글팀 같은 걸 만드시고 조직적으로 이용을 잘 하셨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공정한 선거는 아니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좀 여당을 삐딱하게 보는 입장에서 지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 공감할 만한 것들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사전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박근혜 후보가 약간 경쟁력 없는 후보거나 뭐 토론에 잘 안 된다 해서 박근혜 후보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선거 내내 있었는데 저는 박근혜 후보는 굉장한 득표력을 가진 후보고 매 선거에서 실제로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왔습니다. 굉장히 파괴력 있는 후보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대선에서도 여실히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나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물학적 여성이면 다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약간 좀 냉소, 그것도 일종의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냉소를 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 메시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통합력을 갖는 거였죠. 여성들한테는 어쨌든 이 남성들의 정치에 대해서 무언가 어쨌든 생물학적 여성 그 자체가 대통령이 되는 것과도 또 많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호소를 갖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보완이 안 되는 뭐 지금
뭐 이렇게 경상도 뭐 이렇게 굉장히 가부장적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는 오히려 또 박근혜 자신이 굉장히 가부장성을 대표하기도 하죠. 그 아버지 굉장히 강력한 뭐 스트롱맨도 들어가고 있는데 뭐 독재적은 아니건 간에 어쨌든 강력한 가부장적인 후광이 있기 때문에 가부장성도 대표하고 여성성도 대표할 수 있는 상당히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 진보 이걸 떠나가지고 후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투표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그건 2002년 이후에 상당히 입증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원택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바대로 산업화가 지나고 민주화가 지났는데 어쨌든 그것을 통합하는 어떤 그것을 넘어서는 담론이 필요한 시기에 박근혜 씨가 재빠르게 경제민주화나 복지 또는 민생이라고 하는 담론을 차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린 나쁜 50대, 이제 40대들에게도 약간 이런 방식으로 어필했을 것 같아요. 프레임으로 따지면 약간 가부장주의적 복지라고 합니다. 가족주의적인 프레임, 큰 어머니 또는 큰 아버지적인 보호자로서의 프레임. 보통 우리가 요즘 KTX를 타도요 대한뉴스 굉장히 많이 써주거든요. 어디가 대한뉴스 나옵니다 요즘. 음모를 별로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대해서 약간 향수를 가지고 있어요. 춥고 배고팠던 향수만이 아니라 그 시절은 따뜻했다는 향수가 약간 있죠. 근데 그 시절은 지금처럼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차가움은 없었고 99%가 다 배고팠지만 어쨌든 그 시절에 대해서는 약간 공감의 향수라는 게 있는 거죠. 특히 나이는 되게 신자유주의적인 차가움에 대해서 뭐 그런 식의 담론적 포용력을 보인 거죠. 그게 환상이든 저는 약간 환상적 요소가 있죠. 사실 많은 언론에서 박근혜는 민생에 주력한 반면에 야당은 민생 공약을 내걸지 않고 이념에 주력했는데 솔직히 저희가 계속 참여연대 한 것 중에 하나 정책 비교 분석이었지 않습니까? 민생 정책이라고 보더라도 여당에서 제기한 것은 그닥 많거나 또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8조를 가지고 준비한다. 몇 가지 있는데 그게 그때 호소력이 있기보다는 그냥 이미지를 그렇게 가져간 것이고요. 오히려 민생 정책 같은 경우는 통과하거나 자세했던 것은 상대적으로 야당은 아니었는데 그 이미지가 충분하지 않다. 이미지라기보다는 그 통합적인 비전이라는 거죠. 반면에 문재인 후보 측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먼저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호소력이 있을 만한 메시지를 걸었는데 그거에 부합하는 선거도 하진 않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담론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구조적인 분석이죠. 어쨌든 그래도 박근혜 후보가 최종적으로 말한 거는 잘 살아보세요를 재현하게 됩니다. 결국 성장 담론, 따뜻한 성장 담론 이걸 최전판에 보인 겁니다. 이게 앞으로 사회를 구원할 어떤 메시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걸 했습니다. 말하자면 아직도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았지만 결국은 성장 담론을 좀 보완해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야권 혹은 진보 혹은 민주 이외의 무언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장 담론 말고 무언가 다른 프레임을 제공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 그리고 노무현 정부까지 포함해서 이념적으로 너무 작용화되었다고 또 느낌을 갖고 있는 노무현 정부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보수연당이 성장 프레임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 성장 공약이든 FTA 공약이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경제 공약에서 실제로 성장 공약
담론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내부 논의가 일어났던 것은 자발적으로 무상급식 운동이 일어나고 자발적으로 야당이 주도해서가 아니라 반값 등록금 운동이 일어나고 사실 자발적으로 FTA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재검토 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당론이 이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검토가 시작된 게 채 1년이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성장 담론을 벗어나는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민주당은 성장 담론을 대시하는 것을 이러저러 공약으로 쭉 모아내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융합해서 자기의 포괄적인 담론으로 만들어낼 만한 내부 검토나 통합력은 갖지 못하고 있었고 그 내부에서도 이곳 관련 다양한 이견 속에서 이번 선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담론을 대체하기 위해서 담론적으로 구성될 여러 가지 것들, 노동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쪽이 성장 담론을 제공하지 않는 쪽에서 얘기할 어떤 따뜻한 연대의 전체적인 메시지들 그걸 충분히 소화해내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구호를 내걸었는데요. 문재인 후보. 2개의 문 시사회를 취소했어요. 그때 가뭄이 심했는데 어떻게 영화나 볼 수 있냐라고 하면서 2개의 문 시사회 원고를 취소했습니다. 아마 문재인 후보는 2개의 문이 아마 그냥 영화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용선을 다루는 영화라고는 걸 몰랐겠죠.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영화를 볼 수 없어서 가뭄 현장에 간다고 취소해서 취소했죠. 안철수 후보보다 또 오히려 사람이 있는 현장에 다니는 데는 좀 문재인 후보로 소극적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강정마을에 나왔다니까 쌍용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무슨 액션을 취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아서 그런 또 신자유주의에 소외받는 사람들의 공감을 만들어내면서 프레임을 제공하는 게 좀 좋다는 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앞으로 진보의 큰 숙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여하튼 지금 사실 팔로우에다가 마이크를 넘게 돌려야 되는데 어쨌든 투표 시간이라도 참여운동 굉장히 제도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제도적 문제점을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상당히 법문화됐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미화된 부분이 있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됐고 그에 대한 제도적 대안에 대한 고민도 생겼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 대선의 결과와 무관하게 참여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통합선거법과 이래서 거주지 상관없이 수표하는 형태가 되면 좀 일부 많이 해결될 거로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입장했던 대로 이제 구조적으로 못 가게 되는 사람들의 문제는 계속해서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이번 대선을 통해서 드러난 거는 투표 참여율이 올라가면 진보가 이길 거다라고 하는 거기서는 이제 벗어나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투표 참여를 막 동조하고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저는 공정성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당의 프리미엄이 일정 부분 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정도는 상당히 공정했다고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편인데요. 다만 언론 부분은 이건 어떻게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에 어느 나라 방송하고 일정한 문제 정당성을 갖고 하는 거지만 방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건 모르겠지만 MBC나 KBS의 사장 선정 과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누가 이기고 지고 문제를 떠나가지고 보편적인 측면에서 꼭 문제 좀 제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참여연대에서도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시니까 한두 개만 하면 일단 성장 담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성장 담론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장 담론은 항상 보수일 거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나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특히 50대 같은 경우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 박사님이 50대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10년 전에 40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니죠. 지금 아닌데 보면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의 문제, 주택의 문제, 그러면 특히 노후의 문제에 대한 지금 이제 일자리 자체가 제 주변에서도 이제 직장을 옮기거나 직장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근데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이게 뭔가 어떤 새로운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지 않게 되면 그럼 결국 있는 틀 속에서 뭘 나눠 먹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건 자꾸 불안하단 말이에요. 재산 파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를 보면 성장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사람은. 아무리 복지 이야기를 해도 성장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복지입니다. 우리 이건 해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수의 것이기 때문에 꼭 부인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 차장님 지적하셨지만 실제로는 또 성장 담론에 뭐 집권하고 나면 그렇게 하면서 꼭 그럴 필요 있느냐. 오히려 끌어안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성장 담론을 제시하는 또 다른 뭘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관련된 건 기본으로 깔고 그 속에서 뭔가 좀 다른 형태의 뭔가 메시지를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고요. 이거는 뭐 나중에도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얘기 나오면 저는 뭐 어디 영찰에서 그렇게 보려면 독재자의 딸 대통령 뭐 인권 변호사 이겼다라고 제목 뽑았다는데 그건 전형적인 그 언론의 선정적인 기사인 것 같고요. 그 박근혜를 독재자가 하려고 바라보는 그 평가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변화된 그 사람들의 인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버지는 독재자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 차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절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독재자였지만 지금처럼 답답한 상황에서는 고도성장의 시대였다는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런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그게 이제 이명박 당선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 것 같고 이번에도 일자리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프레임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조금 아니고 그런 질문에 보다 보충 의견이었고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거죠. 야당이 성장 담론을 무시하거나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선거에서. 제 말씀은 이번 선거에서 성장 얘기를 조금 덜 했는지 몰라도 야당은 늘 성장 담론을 얘기했고 뭐 성장 담론이나 분배 담론을 이렇게 대립적으로 제기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이때 대선 선거를 쭉 보시면요. 오히려 하여간 성장과 좀 다른 무언가를 제기하려고 노력해서 성장 공약을 안 낸 유일한 선거가 이번 선거일 수도 있을 정도로 늘 성장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당은 성장, 야당은 뭐라고 여태까지 선거 대립구도를 구분하는 게 조금 오히려 그거는 또 거꾸로 말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면 항상 여당이 훨씬 더 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이미지 효과를 남긴다는 것에 저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경쟁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설펐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선거에 졌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그럼 진보파 성장 담론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도 너무 빨리 회귀하는 것도 그거는 뭐 노무현 또 성장 담론을 많이 제기했으니까요. 오히려 그러면 박근혜가 성장 담론 속에서 이렇게 복지나 경제 민주화랑 따뜻함을 포용하려고 했다면 그러면 민주 또는 진보 진영은 정말로 성장까지는 포함시키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연대 뭐 분배든 아니면 균형이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에 정치혁신과 정치개혁 같은 것을 같이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걸 한번 시도해 봤으면 하고요. 너무 빨리 또 돌아가면 그것도 뭐 좀 어렵지 않겠냐. 예.